자, 요즘에 특히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전세가 비율이 떨어지고 또한 신문에 가끔 역전세가 나는 지역이 계속 돌출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이 갭 투자를 하시고 있는 분이나 앞으로 하실 계획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가율이, 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지 이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제가 앞으로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 중에, 투자 기법 중에 갭 투자는 유용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단,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원칙 하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유용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이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틀 안에서 투자를 했을 때 제가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서울에 특히 이제 서울 지역 위주로 갭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전세 시장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시장 추이를 좀 읽어보겠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4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만이 유용하고 합리적이고 안전한 갭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런 갭 투자에 나서시는 분들의 의식이라든지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4가지 원칙과 마인드 한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의 전세가 추이 쭉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동향을 봤을 때 그래프를 보면요, 우리가 2013년도 말에 60% 전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통계 보면은 한 59.83, 즉 60%가 붕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2013년도 말 이후에 쭉 고공행진하던 전세가 비율이 60% 아래로 지난달에 떨어졌다. 이 기사를 보고 우리는 왜 2013년도 말부터 지난달 5월까지 다시 60% 원점으로 왔을까? 그 이유나 배경을 우리가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60% 선이 붕괴된 이유를 좀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도 매매 가격이 저점이었죠. 가장 저점이었죠. 그 이후에 급격하게 가격이 회복이 가파른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가파른 상승 속에서 전세 가격도 계속 같이 올라줬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매매 가격의 상승률을 앞질러 구역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72.46%까지도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죠. 즉, 이게 언제입니까? 2015년, 2016년, 이 시점이죠. 즉, 매매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갔지만은 전세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갔다. 거기에 대한 일정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일정한 피로도. 즉,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그 전세 가격이면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올랐다. 또한 거기에 대한 너무 올랐다는 거에 대한 피로감. 이게 두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 전세가 비율을 따지실 때 이게 일반 아파트냐 재건축 아파트냐 이걸 구분해서 통계를 보셔야 됩니다. 구분해서 통계를 보셔야 되는데 이 통계에는 평균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강남 반포나 압구정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0억이 간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5억에서 20억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랬을 경우에 전세 가격은 6억에서 잘 올라면 7억이 됐다는 거죠. 즉 매매 가격은 5억이 올랐지만은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매매 가격은 5억이 올랐지만은 전세 가격은 고작 1억밖에 오르지 않았다. 심지어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지역은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런 노후된 아파트. 그렇다면은 서울 같은 경우도 20년 넘은 노후된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비율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하고 재건축 노후된 아파트하고 같이 섞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졌느냐? 일부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이 통계상에 이런 데이터, 이런 숨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재건축도 노후 아파트의 어떤 전세 가격이 변함이 없거나 오르더라도 소폭 올랐기 때문에 이런 프로티지가 떨어진 모양새를 보이게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지금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한 9,500세대 되는 헬리오시티 입주를 앞두고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여파가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도권 입주량이 대단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전세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 전세 수요가 수도권으로 이탈돼 있다. 이탈되면서 이 전세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그런 측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건 이겁니다. 단순히 60%가 붕괴가 됐으니까 지금 전세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한 5가지 정도 요인을 좀 잘 살펴보신다면은, 아직도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과 단지는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자 해서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갭 투자가 유효하다. 자, 물론 갭투자주의보라는 그런 어떤 신문 기사도 가끔 나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원칙만 지킨다면은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갭투자가 된다. 그럼 4가지 원칙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서울 벗어나지 마라. 즉 수도권 대단지 입주단지 아마 며칠 전에 용인 쪽에서 한번 나왔죠. 예, 당초 2억 정도 예상했던 게 1억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도권 대단지 입주단지의 역전세가 시발점이 됐지 결코 서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서울을 벗어나지 말라 하는 게 그 이유고요. 또한 서울에서도 입지가 우수한 곳,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가락시형 헬리오시티를 말씀드렸죠. 헬리오시티 역전세는 주변에 화학급 효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일시적. 즉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또다시, 왜냐하면 대부분 실거주자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또 2년 후에 이런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그렇지만 이런 지역은 이게 반복되는 시기가 단축된다는 거죠. 자, 또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 근데 여기서 이제 매매 가격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아니라 예를 아파트 같으면 분양 가격. 예를 들어서요. 왕십리 뉴타운을 분양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현재 전세 가격이 분양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심지어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수도권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과 분양 가격이 같아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같아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시점에 이미 전세 가격과 분양 가격이 같아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아파트를 한 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 바로 서울이라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원칙, 서울 벗어나지 마라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자, 두 번째는 소형주택 아니면 갭투자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즉, 소형주택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좀 면적부를 본다면은 한 전용 한 60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24평, 25평 되겠죠. 예.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저는 더 안전하게 하시겠다면은 전용 60제곱미터보다도 전용 40제곱미터가 더 매력적이다. 그만큼 더 수요가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고 전세 가격이 첫 번째는 하락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이 40제곱미터로 제가 하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절세 효과, 즉 재산세, 중공공 같으면은 재산세 100% 감면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보유세도 절세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1인 가구의 어떤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수요층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즉 수요층이 계속 만들어져야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전세 가격의 하락이 없겠죠. 따라서 이런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할 수 있는 40제곱미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룸에다 갭투자를 할 거냐, 투룸에다 갭투자 할 거냐. 저는 상대적으로 투룸이 매력적이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룸에 사는 이 세입자가 누굽니까? 예, 젊은 독신, 젊은 싱글이죠. 예, 젊은 싱글이 부담을 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의 저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느끼는. 즉 강남이라 할지라도 원룸의 전세가 1억 5천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투룸은 그래도 직장인이고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세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룸보다도 투룸이 매력적이다. 그거는 원룸에 사는 임차인이 느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의 수준, 높이 수준에 대한 저항선이 존재한다 하는 것. 그래서 소형주택이면서 40제곱미터, 그 다음에 가능한 투룸, 이런 원칙을 좀 지켜달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원칙은 이렇습니다. 역세권과 업무지역은 필수다. 역세권과 업무지역은. 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역세권이어야 된다. 즉, 대부분이 20대, 30대 직장인의 어떤 배후 지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역세권이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강남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대부분 강남 쪽 정도 살면은 1인 가구라 할지라도 자동차를 소유할 거라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취업 준비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차량 소유자가 적습니다. 따라서 역세권이어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 권역별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동네 이주로 선별 투자하시라.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무조건 강남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 하면 강북구에서 어떤 젊은 사람들이 사는 생활 권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수의역 일대라든지요. 자, 예를 들어서 마포구 하면은 상암동 일대라든지 공덕동 일대라든지 그 지역별로 보면 생활 권역별로 젊은 층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생활 권역별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동네 위주로 선별 투자를 하시라.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은 강서구 하곡동, 글쎄요, 그런 지역에 가서 갭 투자하시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을 제가 의미를 내포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자, 신축 및 내부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부 풀옵션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가능한 신축에 하라는 겁니다. 가능한 신축에. 그래서 이 신축에 대한 것은 왜냐? 이왕이면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건물 상태가 깨끗한 걸 먼저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5년 된 다세대가 있고 신축이 있다면요. 이 젊은 사람들 5년 된 다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신축으로 수요가 몰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이런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런 신축, 우리가 갭 투자가 뭡니까? 내 투자 원금을 조기에 해소하는 목적이 실현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주기 때문에 내 투자 원금 해소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한 내가 만약에 주택 임대사업자나 낸다 보면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유지 보수 비용 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또한 신축에만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신축에만이 우리가 절세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면 신축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우리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따라서 제가 네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런 갭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의 마인드, 의식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채무, 즉 빚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전세 보증금을 다시 세입자한테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채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갭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2년 동안에 내가 이자 없이 내 돈처럼 여유자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바로 전세 보증금이다. 이런 마인드를 첫 번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수익률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월세 받기 위해서 3억을 투자했어요. 해서 월세를 1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 임대 수익이 나오는 거죠. 자, 이 1,200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론의 여지가 없이 임대 수익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갭 투자로 1억을 투자해서 전세 2천만 원을 올려받았다. 그러면 1년 단위로 따지면은 1,000만 원이겠죠? 그러면 3억 투자해서 1,200만 원,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 어느 게 수익률이 높냐?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 2천만 원 올려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 줘야 되는, 반환해야 될
보증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수익으로 간주를 하지 않는 분이 있다 이거죠. 이게 아니라 이걸 수익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는 제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 올려받은 것을 수익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 2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의 어떤 인상이 무슨 의미를 가져오냐. 내 매매 가격, 즉 내 가격, 매매 가격의 상승을 유발시켜주는 요인으로 그대로 작용하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걸 갖다가 수익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임차인과의 소통은 가능한 문서로 해라, 문서. 구두로 하지 마시고 문서로 해라. 즉 할 얘기가 있으면 임차인한테 가능한 내용 증명으로 보내라. 특히 만기되기 전에 얼마 올려달라든지 언제 나가달라는 얘기들을 가능한 내용 증명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게 내용 증명하니까 너무 인간성이 메마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비난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내용 증명으로 탁탁 통지를 하고 그러면서 세입자한테 인간적으로 대할 건 대해주고 그런 측면.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인드 세 가지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자, 요즘에 지금 전세가 가격이 좀 떨어진다 이런 뉴스를 많이 듣고 역전세 이런 또 기사도 많이 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 원칙만 지키시고, 그 다음에 갭 투자에 나서실 분들의 투자 마인드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신다면은, 지금도 앞으로도 충분히 유용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투자 기법이 갭투자다. 라고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